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부터 여야는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관련 업체에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했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의혹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명품 가방 수수,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겁니다. 또 국정에 대해서 감시 견제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시원함과 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잘잘못을 따져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민생 국감이 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감장에 김 여사 의혹을 끌어들이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방탄을 위해 국회를 정쟁의 늪에 가둬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인의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거대 야당 대표의 권력을 쓰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국감이 본격화하자 예고한 대로 증인 불출석 문제부터 지적하며 즉각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습니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 기획사의 후원업체이자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받는 21g 대표가 나오지 않자 직접 집행에 나선 겁니다. 이미 벌써 도망을 가버린 상태입니다. 아무런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관저 공사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인입니다. 역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동행명령장 발부를 두고 소동이 빚어졌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방송장악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이 위원장 출석이 필요하다는 야당과 탄핵을 추진해놓고 국회로 부른 건 슈퍼 갑질이라는 여당 간 설전이 오갔습니다. 특히 여당이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의혹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수사도 재소환됐습니다. 김혜경 씨가 얼마 썼는지 아세요? 3년 2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자기 생활비로 썼어요. 슬기로운 법카 생활을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당이 이 대표 응급의료 헬기 이송 논란을 제기하자 야당은 김 여사의 마포대교 순찰을 언급한 뒤 복지는 이미지 만들기용이 아니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첫날 국감에선 의료대란 해소 대책이나 딥페이크 범죄 등 민생 현안을 둘러싼 질의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김 여사 의혹이나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방점이 찍히면서 향후 국감도 정쟁으로 흐를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비선 실세라고 주장하면서 철저한 의혹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근 공개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녹취 파일로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이 더 확실히 드러났다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역공을 펼쳤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 씨를 비선 실세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수시로 찾아 정치적 조언을 했고 인사판을 짰다는 명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비선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비선 실세 명 씨의 손이 국정과 집권 여당 공천에 얼마나 스쳤는지 철저하게 밝혀내겠습니다. 실제 명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집을 수시로 드나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후보도 건의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논란을 고리로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내비쳐온 민주당이 대선을 2년 반이나 남기고 집권 플랜 본부를 띄운 것도 맞닿아 있던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합을 맞추지 못하는 걸 보면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여권발 윤석열 탄핵론의 본질은 윤한 전쟁입니다. 무정부 시대 이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을 위한 작업이 이 대표의 의중에 따라 기획된 게 명백해졌다고 역공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시사하는 건 여러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정상적인 절차와 민주적인 선거로는 권력을 잡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강화 군수 지원 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며 탄핵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녹취 파일을 고리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녹취록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 무죄를 위해 법원에 로비하고 지지 조직을 관리했으며 불법 정치 자금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나타났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 이하영 부지사, 또 김성태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또 뇌물공여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도 연일 문제 삼으면서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 범죄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국정감사장 밖에서도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는 건 결국 전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거란 분석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국민의힘의 이재명 방탄을 키워드로 한 여야의 삿바 싸움은 국정감사장에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10개 상임위에서 법무부와 교육부, 복지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를 감사하는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적절성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도 의대 정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갈등 문제 책임과 해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8월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피해 기업들의 대체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죠. 당시 최대 10,000개 회사를 돕겠다고 했는데 막상 지원한 업체는 고작 830곳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준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 업체들에 최대 8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티메프 대신 네이버를 비롯한 9개 플랫폼에 입점하면 할인 쿠폰이나 광고비 조의 포인트 등을 지급해 판로를 다시 열어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매출 증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소상공인들 대표님들과 함께서 저희가 함께 고민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가 지난 현재 10,000개 회사를 지원하겠다던 정부 목표와 달리 신청사는 830곳에 불과했습니다. 정부 추산 48,000곳에 달하는 티메프 피해 업체 수에 비하면 초라한 실적인데 발목을 잡은 건 다름 아닌 신청 자격이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상품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됐는데 피해 업체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통사들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이들 물건을 취급하기만 하면 지원 신청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판반대로조차 지원이 안 되고 저희가 물건을 공급받는 곳조차 이제 물건이 공급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이게 연쇄부도로 가게 됩니다. 거래처들도 막힌 상황에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중기부는 기존 중소기업 판로 지원 사업을 토대로 해당 기준을 티메프 피해 업체에도 적용한 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 티메프 피해 업체를 위한다 할지라도 대기업 생산 제품까지 판로를 지원하면 다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가 시작되자 정부는 티메프 피해 업체들이 특수한 상황에 처한 만큼 합리적으로 고민할 여지가 있다며 신청 자격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기존 사업에 예산만 살짝 얻는 행태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이 피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이 생존과 회복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피해 업체들은 정부 지원 사업 대신 민간 쇼핑몰들이 내놓은 판촉 행사에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결과적으로 피해 업체를 2번 눌렸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경상수지가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4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 8월에 경상수지가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흑자 폭은 7월에 비해서 23억 7천만 달러 축소됐습니다. BIT 품목 수출이 대부분 감소했지만 정보통신기기와 반도체, 선박과 석유 제품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여름철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여행 수지는 14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7월에 비해 적자 폭이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3월 위메프 인수를 앞두고 있던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위메프 창립 멤버였던 류화현 씨를 만나 내 말을 잘 따라오면 3개월 뒤 대표로 임명시켜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류 씨는 3개월 뒤 위메프의 대표로 선임됐습니다. 구 대표는 비슷한 시기 류광진 티몬 대표도 만났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구 대표 등이 큐텐과 큐익스프레스의 자금 확보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메프에서 월 200억 원, 티몬에서 월 50억 원에서 100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판단입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컨설팅 비용을 가장해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 등 구 대표가 티몬, 위메프의 자금을 큐텐에 유출하는 방안을 점점 구체화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광진 대표 측은 큐텐이 전반적인 운영을 꽉 쥐고 흔들었다며 지시받은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검찰은 류광진, 류화현 대표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류광진, 류화현 대표가 회생 절차를 피해 회복 절차가 아니라 구속 수사를 피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자신들을 구속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서로 대화한 사실을 포착한 겁니다. 검찰은 사태의 정점인 구 대표와 공모관계인 류화현, 류광진 대표 등이 도망하거나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0일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하나씩 따져볼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일부 예상과 달리 어제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가운데 난폭 운전과 신호지시 위반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할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문다혜 씨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입니다. 경찰 출석 가능성에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유튜버 등 50여 명이 몰렸습니다. 문 씨는 그러나 자신을 향한 세간의 관심을 의식한 듯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문 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소환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당시 문 씨의 구체적인 행적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겁니다. 사고 당일 경찰은 문 씨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간단히 조사한 뒤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문 씨가 운전한 것이 확실하고 동승자는 없었다면서 조사에도 순순히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차량인 택시에서 블랙박스도 확보한 경찰은 문 씨가 출석하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사고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다른 혐의도 적용 가능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골목길을 위태롭게 빠져나가거나 교차로를 아슬아슬하게 지난 것은 난폭운전.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건 신호지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 씨는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는 동안 차량을 불법 주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난폭운전은 물론 신호지시 위반, 불법 주차 혐의까지 제기되는 문다혜 씨가 경찰에 출석할 경우 장시간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로를 달리던 SUV가 킥보드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10대 여성 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남 통영시 매물도 북동쪽 7.4km 해상에서 4.9톤짜리 새우 조망 어선과 1,900톤짜리 석유 운반선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는데 인근 다른 어선 관계자가 30여 분 만에 부상자들을 구조했습니다. 사고 어선은 새벽 3시쯤 거제 다대항에 입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뒤 자체 진화를 시도했던 주민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다른 주민 3명은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고 19명은 스스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지하층에 보관 중이던 다용도 리튬 배터리 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출근길에 승용차가 고속도로 나들목을 거꾸로 들어가면서 70대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차 한 대가 마주오는 차량을 피해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깜빡깜빡 비상등을 켜고 머뭇거리면서도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방향을 꺾어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이어 1톤 화물차를 포함해 차량 7대가 부딪히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고가 난 차량 앞부분은 이리저리 깨지고 갈라지고 움푹 패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A씨가 역주행한 고속도로 진출로인데요. 진출로를 따라 내려간 뒤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를 몰던 7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여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치료 중입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1시간 반 정도 출근길 극심한 차량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중국 국적으로 확인된 역주행 운전자 40대 A씨가 사고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일터인 공사장으로 출근하다 내비게이션 안내를 착각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로 다음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구멍이 있으니까 출로가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우회전 사고에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급차로 변경에 역주행까지 하면서 위험천만하게 도주하던 음주운전자가 한밤중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멈춰선 차량에 다가서자 차로를 바꿔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역주행하고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합니다. 경찰차가 앞을 막아서려 하자 빈틈을 노려 또 도망갑니다. 경찰차 석 대가 도주로를 완전히 막은 뒤에야 겨우 멈춰섭니다. 하지만 정차 후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관이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서야 30대 여성 운전자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경찰 사이의 한밤중 추격전. 2.5km를 도주하던 차량은 이곳에서 멈춰 섰는데요. 경찰의 발빠른 대처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수갑을 채우고 이제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리를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언행도 이제 혀가 완전 꼬부라진 상태로. 경찰서로 연행된 뒤에도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3차례 모두 거부해 도로교통법상 측정 거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음주 사실이 걸릴까 봐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사실상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고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적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본인이 혐의를 회피하는 그런 또 의도도 숨어 있기 때문에 최근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하거나 이 과정에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들면서 사회적 피해와 비용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처분은 여전히 가벼운 편이어서 실효성이 적은 만큼 면허 재발급 원천 금지와 구속 수사 원칙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주민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 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 북한이 그동안 서해 북방을 개선, NLL을 부정하며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마저 파기하는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닷새 만에 또 핵 위협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뒷받침할 헌법 개정을 곧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핵 위협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국방종합대학 연설 중에서 핵무기 사용을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7일이니까 이제 어제죠. 네. 어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이름을 딴 학교입니다.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인데요. 네. 60년 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네. 국방 관련된 부분에서 전체적인 그 종합적인 학문을 다룬다 또는 여러 국방 관련된 학습하는 네. 그런 학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적이 무력 사용을 기도하면 북한은 무력을 사용한다. 모든 공격 수단을 동원한다. 거기에 핵무기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물론 그 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이와 유사한 발언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갔던 대학이 이제 북한의 매우 상징적인 국방 관련된 종합대학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학생들 앞에서 이제 그러한 그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남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남북 관계에서 강대강의 대결 구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강한 그 남측을 향한 압박 이것이 어제 또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열렸고요. 이르면 뭐 오늘 오전 중에 관영 매체를 통해서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네. 회의가 끝난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회의가 끝났을 수도 있는데 네. 이번 회의는 굉장히 좀 특별한 회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이고 네. 또 여러 가지 남북 관계가 그 적대 국가로 북한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남북 관계 관련된 조항이랄지 통일 관련된 조항, 그다음에 이제 아마 영토 조항도 추상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다뤄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상당히 북한도 고민하면서 헌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오늘 발표가 날 가능성보다는 네. 현재로서는 내일 정도 보통 이제 최고인민회의 개최하게 되면 하루면 끝나는데 네. 중요한 안건을 다루면 이틀 정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루 정도 더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부분 큰 틀은 일단은 통일 조항 삭제 그리고 영토 조항 신설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먼저 통일 조항 삭제와 관련해서는 김정은이 이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견된 일이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건 뭐 거의 예고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연초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헌법 개정을 해야 되고 그 관련된 남북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조항들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북한이 지금 통일 지우개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대남 그 모든 정책들을 다뤘던 통일전선부 이게 당 중앙위원회 10국, 노동당 중앙위원회 10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대매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중앙통신 여기에서 통일 관련된 용어가 거의 다 사라져 버렸고요. 그다음에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라는 게 평양에 있는데 네. 이 아마 우리 화면에 과거에 많이 나왔던 탑입니다. 이 탑이 철거가 됐어요. 아예 없어진 건가요? 아예 없어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비전향 장기수들을 그동안 이제 북한에서 통일 애국투사라고 표현을 했고 언론에도 북한 언론에도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이제 그
그 비전형 장기수에게 생일상을 전달하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냥 네. 애국투사로 이름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은 올해 들어서 통일 관련된 부분에서 모든 조항이나 사항들을 지우고 있다. 그렇게 보면 이번 헌법 개정에서도 통일 관련된 내용들은 다 드러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이데올로기의 근간이 사실 민족 그리고 통일인데 네. 이거를 다 삭제하는 거를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할까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겁니다. 우선은. 네. 그렇지만 이제 북한이 이 지우기 작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당혹스러움들이 어느 정도 지금 상쇄가 됐을 거라고 보고. 네.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그동안 거의 뭐 70년 동안 유지해왔던 통일 관련된 자신들의 입장 또 통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었거든요. 네. 북한이. 예. 실제 그 통일 관련된 여러 그 남북관계 사안에서 북한이 먼저 나서기도 하고 그런 그 전례가 있지만 거의 지금 상황에서 이제 지우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도 이제는 아마 이걸 받아들이는 상황까지 갔을 겁니다. 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남북관계보다는 북한 지도부의 입장이 북러 관계랄지 북중 관계랄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집중한다 이렇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북한 주민들도 당혹스럽지만 그러나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 헌법 선문에는 또 그 김일성, 김정일 이 선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네네. 이 업적을 조금 변경하는 좀 네네. 톤다운을 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좀 네네. 중요도를 좀 변경하는 작업도 할 거라고 분석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북한 최근 헌법에 전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네. 읽어봤는데 최근에 다시 읽어봤는데 그 전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 이게 이제 전문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업적 중에 보면 대체로 통일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통일 관련된 조항들을 그 드러내기 시작하면 김일성, 김정일 관련된 부분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북한이 이번 헌법 개정을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명실상부한 김정은 체제로 간다. 아하. 이제는 김정은표 정치, 김정은표 경제, 김정은표 대외관계 이것들을 이제 추진한다 이렇게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번 헌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김일성, 김정일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네. 김일성, 김정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홀로서기 이걸 통해서 김정은의 어떤 정치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아마 전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던 그 핵무기 사용을 언급했던 국방종합대학도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만은 앞에 김정은이라는 단어를 붙인 그렇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그렇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이 60년 됐는데 네. 그전에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고 네. 국방종합대학이라고 명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이름을 붙인 것도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의 개인 숭배가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영토 조항 신설 여부도 관심인데요. 지금까지는 헌법에 그러면은 영토, 영해, 뭐 영공 이런 게 따로 언급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영토, 영해, 영공과 관련된 부분은 따로 없었는데 네. 이제 이것이 이번에 이제 포함되느냐 여부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남북 관계를 북한은 적대 국가 그다음에 교전 국가 또는 남측을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로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영토 조항을 집어넣음으로써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뭐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영토 조항에 추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영토 조항의 그 내용들이 헌법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네. 실제 이제 NLL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NLL은 그 한국 전쟁이 종전될 때 이것은 북한과 합의하에 그러니까 북한 중국과 합의하에 그 NLL을 그은 게 아니고 네. 당시에 미국의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이었죠. 클라크 장군이 임의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의 함정이나 한국의 어선 또는 상선, 미국의 어선 상선들이 북한으로 혹시라도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바다는 뭐 이 선이 완전히 그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만들어 놓은 북방 한계선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계속 북한은 그것을 부정해왔고 네. 또 최근 들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북한이 새로운 해상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NLL과 많이 겹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영토 조항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이제 남북 간의 갈등,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NLL 선상에서 빠른 속도로 고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남쪽 국경선, 그 해상 국경선을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네. 파란색으로 된 게 북방 한계선 그렇습니다. NLL입니다.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북한이 주장하는 부분이 빨간색 점선인데 네. 좀 더 아래쪽,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대로 그러면은 명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빨간 선 정도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북한이 또 서해 해상 경계선이라고 해가지고 아래 점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선을 그 수평 거의 지금 사각 경사로 해서 이제 쭉 해놨는데 네. 저기까지 해놓으면 이제 굉장히 더 복잡해집니다. 그 북한이 주장한 서해 해상 경계선이 있고 우리 서해오도 지금 백령도 그 소청도 대청도까지 가는 그 수로만 북한이 주겠다는 겁니다. 네. 또 연평도로 가는 수로만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저기서 만약에 우리는 NLL을 수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북한은 또 해상 경계선을 자기들이 또 임의로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군사 해상 활동이랄지 공중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무력 충돌이 그 점진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저런 식의 어떤 그 경계선의 위치가 이번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기보다는 좀 네. 추상적으로 될 가능성이 현재 좀 높다. 그러니까 저기가 새로운 해상 경계선까지 포함해서 딱 정리를 한달지 네. 또는 뭐 북위 또는 뭐 위도랄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하기보다는 네. 좀 더 추상적인 차원에서의 그 영토 조항을 신설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남북 기본 합의서도 폐기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네. 대북 정책의 그동안 큰 틀을 그 기본적으로 주는 그런 제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 정책도 큰 틀에서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네. 어쨌든 중요한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7.4 공동성명이 남관계의 어떤 큰 틀에서의 그 틀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는 그 실질적인 7.4 공동성명을 구체화시킨 것이요. 그 이후에 일반적인 그 남북 관계에서의 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들은 그것에 준해서 이제 구체화시킨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특수관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리된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이것이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가 무용화되고 물론 그동안 남북 기본 합의서가 제대로 작동을 한 적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죠. 네. 그래도 어쨌든 남북 기본 합의서가 거의 사실상 파기되는 이런 쪽으로 간다면 남북 관계는 상당히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관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남북 관계는 경색돼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북러 밀착은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무기뿐만 아니라 파병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네. 러시아 점령지에서 북한군 장교들의 사망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 언론이 보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방 언론이랄지 이런 쪽에서 확인한 바는 아니고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키우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전쟁을 수행하는 최전선에서 사망자가 나온 게 아니고 보도에 따르면 이제 러시아의 그 전쟁을 참관하는 네. 그러니까 후방에 있는데 이제 후방을 타격해서 이제 북한 군인들도 6명 장교가 사망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북한과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지금 무기도 공급하지 않고 있고 북한이 네. 또 인적인 과정, 인적인 파병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북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북러 관계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이 전쟁에 대한 그
참여도는 굉장히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뭐 북한이 러시아에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제공했다. 이건 거의 기정사실화된 내용이고 네. 또 인적인 또 북한 장교들이 이렇게 가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는 또 복잡해지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또 여러 가지 그 차가운 분위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무기와 인력을 모두 어쨌든 그 제공을 한다면은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네. 이거를 따로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요? 제재는 지금 사실은 유엔 제재는 거의 지금 사문화돼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2017년도에 강력한 대북 제재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 제재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엔 안보리랄지 유엔에서 이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전혀 지금 그 유엔 편을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는 거의 솜방망이다. 아예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 북한은 이걸 또 굉장히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또는 지금 뭐 중국, 러시아로부터 식량이랄지 이런 것들이 비공식적으로 아마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게 보면 북한은 제재를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계속하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구멍을 지금 러시아를 통해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안개 속입니다. 이게 좀 네네.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겠는데 네. 수교 75주년을 맞아서 신압록강 대교가 수교일에 맞춰서 개통이 될 거다 이런 네네.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개통도 안 돼 있고 중국이 네. 현판도 철거한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네.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단동을 가보시면 신압록강 대교가 아주 유용이 아주 대단하게 건설이 돼 있습니다. 네. 하류 쪽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전혀 지금 그 가동이 안 됩니다. 2014년도에 완공이 됐거든요. 네. 10년 10년 됐는데 이번에 이제 준공식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됐고 또 현판도 떼내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북중 관계가 그동안 관계보다는 좀 덜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러 관계가 강화되면 북중 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이런 흐름입니다. 만약에 북중 관계가 강화되면 북러 관계 약화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러 관계가 특수 관계에 들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밀월 관계라고 봐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북러 관계에 북한이 집중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중국도 지금 보면은 북러 관계에 대해서 그런 여러 표현들을 쓰지는 않고 있지만 대체로 이제 북중 관계가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고 일부 표현도 좀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현판 철거랄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북한의 헌법 개정 내용이 공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대북 정책도 상당히 많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어떤 점들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보면 남북 관계가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북한이 이제 헌법 개정을 하면서 그 남관계를 적대관계로 아예 이제 제도화시켜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그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럴 때일수록 남관계를 상당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의 군사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또 남관계에서 북한이 치고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나가기보다는 우리는 좀 더 한 반발적 정도 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하는 그러면서 남관계를 관리하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관리하는 뭐 그런 자세를 우리 정부가 상당히 의연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어제 일단 하루로 예정이 됐습니다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인민회의 관련된 내용,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10월 8일 뉴스업 주일정 정리합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10개 상임위에서 법무부와 교육부, 복지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상자 19명이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수사 결과가 오늘 오후에 발표됩니다. 경찰은 호텔 업주를 포함한 안전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 또 피해가 커진 배경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다투는 의료법 위반 사건의 공개 변론이 진행됩니다. 피고인인 의사들은 소속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채취하게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해당 병원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맥을 못 추고 있는 가운데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또 한 번 장중 5만 원대로 주저앉으면서 휘청거렸습니다.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장 후반 6만 원 선을 회복했지만 SK 하이닉스가 6% 이상 오른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장 초반 59,500원까지 내려가며 지난 2일에 이어 또다시 5만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반발 매수세 유입에 바로 6만 원 선은 회복했지만 외국인의 5천억 넘는 순매도에 밀려 전 거래일보다 0.66% 오른 6만 1,0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3일 이후로 20일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7월 초 87,800원까지 치솟던 주가가 6만 원대로 주저앉으면서 유가증권 시장 내 시가총액 비중은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됐습니다. 한 외국계 증권사는 6만 4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낮췄고 10만 전자를 부르짖었던 국내 증권사들도 대부분 목표 주가를 10만 원 아래로 내렸습니다. 시장에선 곧 발표될 3분기 실적 예상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AI 열풍에 급부상한 HBM 시장 주도권을 SK 하이닉스에 빼앗긴 데다 엔비디아의 HBM 납품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서 통과를 해야만 엔비디아 공급이 되는데 그게 기존 반도체보다 단가가 3-4배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납품하지 못하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지금 밀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반면 AI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수혜주로 꼽히는 SK 하이닉스 주가는 6% 이상 올라 3거래일 만에 18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증권사들은 3분기 영업이익에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근소한 차이로 앞지를 수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3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증권사들은 스마트폰과 PC 수요 감소, 비메모리 반도체 재고 증가 등을 이유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을 기존 예상치보다 20% 이상 낮춘 10조 원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조건부 휴학 승인과 함께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모든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줄이겠다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탄력적 학사 운영에 휴학 승인, 학제 개편까지 일단 당근 체계도 정작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과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5년까지로 단축하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 바람대로 휴학 의대생들이 내년에 돌아온다면 내년 1학년은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또 휴학 승인으로 2030년 신규 의사 3,000명 배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런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과정을 1년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사 운영이 어렵다는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며 교육부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료계 안팎에서 의대 교육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교육과정을 획일적, 강압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선택하면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 미국에서도 특수 상황이 있으면 군의관 배출을 위해 교육과정을 압축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생들은 터무니없는 대책만 내놓는 정부 농단에 동요하지 않을 거라며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교육부가 정당한 휴학을 인정하지 않는 폭압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학생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강요,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1월에 개강해서 1년 내내 빈틈이 없는 의과대학 학사 일정상 5년으로 단축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18,000명의 휴학 의사를 확인하려면 내년 2월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학생들의 내년 복귀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증원 백지화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처방이 이번엔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 소리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와 재정 신청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낮은 인용률 등을 고려하면 기존 수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검찰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서에서 검찰은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선물과 전후 이뤄진 각종 요청 사이에 연관성이 없었다는 김 여사 진술 등을 근거로 삼았는데 처분 닷새 만에 고발을 진행한 서울의 소리가 반발하며 불복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결정하였으나 그 결정은 부당함으로 인해 불복하고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고란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검찰청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항고장이 접수되면 고검은 기존 불기소 결정문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피는데 항고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면 고발인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항고나 재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고등검찰청에 새로 접수된 항고 사건은 모두 18,000여 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진 건 1,500여 건으로 전체 8% 정도였습니다. 재항고 역시 지난해 1,100여 건 접수됐지만 재기수사 명령이 난 건 25건으로 2% 수준에 그쳤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법원에 직접 처분의 타당성을 묻는 재정 신청도 할 방침이지만 역시 인용이 쉽지 않습니다. 재정 신청 인용률은 고등검찰청 항고 인용률보다도 훨씬 낮고요. 법리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정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용할 확률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정 신청 2만여 건 가운데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진 건 121건으로 전체 0.5% 수준이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사측으로부터 고소당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10여 년에 걸쳐 회사 돈을 빼돌려 미술품 구매나 여행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과 홍원식 전 회장의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홍 전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간부 3명을 고소하면서 이들이 회사 자기 자본의 2.97%에 이르는 201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남양유업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가 허위 광고 논란으로 물러났는데 올해 초 최대 주주가 바뀐 상태에서 내부 감사를 벌였다가 횡령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남양유업 사측 관계자와 이광범, 이원구 전 대표를 잇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유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중간업체를 통해 10여 년간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돈은 홍 전 회장이 해외여행이나 미술품 구매 등에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이 회사 돈으로 구매한 수백억 원대 미술품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됐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반면 홍 전 회장은 회사를 상대로 440억 원대 퇴직금을 요구하는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현직 변호사가 판결문을 위조해 의뢰인에게 마치 승소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소식 YTN이 지난달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또 다른 사건 의뢰인들에게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수백만 원씩 송금받고는 법원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땅을 사고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됐던 서울 연신내역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거란 기대에 1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지만 이곳은 4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0년 업무대행사가 토지 매입률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조합원들은 업체를 상대로 사업비 반환 소송에 나섰습니다. 사건을 맡은 A 변호사는 지난달 YTN 보도에 등장했던 인물로 의뢰인에게 위조한 판결문을 보여주며 소송에서 이겼다고 속여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주택 조합원들의 소송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A 변호사는 조합원들에게 업무대행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는데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1인당 500만 원씩 송금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조합원은 확인된 것만 30여 명. 이들은 변호사에게 공탁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좌가 묶여있다, 사무보는 여직원이 업무가 미숙하다, 내가 롤렉스라도 팔아서 주고 싶은데 이건 보증서가 집에 있어서. 또 A 변호사가 재판부가 요청한 서류를 빠뜨리거나 법원의 보정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걸 확인하고 항의하자 막말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보통 정상적인 지명보다 낮다고 설명을 대신 하고 있을 때 변호사는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A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해 항소하고도 2심 첫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꼬질꼬질하고 머리 부시시한 상태로 늦게 나타나서 법원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A 변호사의 불성실한 태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 일부 조합원들은 변호사를 해임하고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 A 변호사는 업무 태만 의혹을 묻는 YTN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고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책임을 지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A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징계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0년 동안 이어온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생이 제기한 학칙을 근거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 복원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진정 사안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린 건데요. 왜 판단이 달라진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부터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약 300건에 대해서 인권 침해 행위가 맞다고 판단해왔습니다. 학생의 행동, 통신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나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보거나 몰래 문자를 하다가 교사와 갈등을 빚는 등 학업 분위기를 해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최근에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우려까지 커지자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또 그동안 진정을 받아들여서 개별 학교에 휴대전화 수거와 관련된 규칙을 수정하라고 권고를 해도 잘 따르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됐죠. 국제적으로도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라고 권고하면서 디지털 기술의 긍정성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고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인권위는 학교마다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규칙이 달라서 다른 학교까지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다른 안건에도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해 기각한 안건임에도 이례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현재까지 접수된 휴대전화 전면 제한 관련 안건은 70여 건.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교실의 모습이 달라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10개 상임위에서 법무부와 교육부, 복지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를 감사하는 교육위원회 국감에선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의 적절성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도 의대 정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갈등 문제 책임과 해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 1, 2위인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합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 피터얀 반대피트 대표와 함윤식 부사장, 또 쿠팡이츠 서비스 김명규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배달앱들이 무료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중개 수수료율을 올리는 등 배달비를 점주들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 등이 불출석하면서 야당 의원들 주도로 동행명령권이 발부됐습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A씨 등 2명은 의혹의 핵심 증인이고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증인 채택 사실을 전해 듣고도 출석 통지서 수령을 회피하는 등 소명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오전 국감 정회 뒤 서울 성동구의 해당 업체 사무실을 찾아 국회 동행명령 집행 과정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 정보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장 등 실무자 2명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사람이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자발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며 증인으로 채택돼 종합감사 때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국정감사 당일에 증인을 입맛대로 소환한다면 일주일 전부터 여야 합의로 의결하는 절차가 왜 필요하냐며 보여주기식 국감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국감장 첫날 이목을 끈 질의도 있었습니다. 요즘 귀하다는 배추가 국감장에 등장하는가 하면 장관의 관용차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다가 한바탕 설전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국감장에 난데없이 당근마켓 게시글이 등장했습니다.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죠. 그런데 글 내용을 자세히 보니 국토부 장관 관용차가 매물로 올라왔습니다. 판매가만 5천만 원입니다. 야당 의원이 중고차 허위 매물의 심각성을 지적하기 위해 직접 올린 글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하고 번호만 알면 상세 정보를 바로 입력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4가지만 등록하면 됩니다. 옵션, 주행거리, 차량 사진, 가격. 사실과 틀려도 돼요. 그런데 이런 행위 자체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뤄졌습니다. 본인이 아닌 그것도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이 문제라는 내용 등이 줄을 이뤘는데요. 제가 했습니다. 현재 지금 당근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차량 번호. 저한테 양해 받고 하신 거예요? 장관님 차량 번호를 왜 몰라요? 장관님 차량 번호하고 장관님 이름을 아는 게 국가 보안입니까?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번호하고 전화를 장관으로 해서 장관 차량으로 끌긴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몰라요? 다 누구나 다 끌고 다니는 차량인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불법 공방은 외교부 국감장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이 지난해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3급 비밀 표시가 된 외교부 공문을 공개한 건데요.
당시 외교부가 1, 2차 투표 판세를 분석해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에 보낸 자료였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밀 문서를 공개한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3급 비밀 문서를 어떻게 예, 저는 공신력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화면을 띄우시는 건지 저 법적 문제 저 문서를 어떻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자료를 공개한 의원은 이 외교부 공문은 비밀 만료 시한이 지났다며 공개 가능한 자료라고 해명했는데요. 여당은 비밀 문서 자체가 공개된 건 범죄 행위라며 맞받았습니다. 상급 기밀 문서가 누출되는 것은 국기를 흔드는 것이고 일단 범죄 행위입니다. 그저께도 사실은 한미 방위 분담금 관련해서 3급 기밀 영역 보고를 받았는데요. 외교부는 자기들이 공개할 때는 자랑하고 싶어서 공개를 하고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범죄자 취급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국감장에 올라온 금배추 이야기입니다. 농식품부 질의 과정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여당 의원이 직접 배추를 들고 나와 정부가 배추 수급 예측에 실패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며 지적한 겁니다. 추석 지난 지가 뭐 한 달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2,000원씩이나 더 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시장 이 대책을 잘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이례적인 폭염이 예측에 실패한 원인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다만 의원들은 이미 8월부터 금배추 문제는 예견되어 온 것이라며 정부의 부실 대응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 장중 5만 원대까지 곤두박질 칠 가운데 지난 3분기 전분기보다도 10% 이상 저조한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다만 전분기인 지난 2분기보다는 12.8% 이상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79조 원으로 1년 만에 17% 이상 증가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13조 원대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던 증권가는 스마트폰과 PC 수요 감소, 비메모리 반도체 재고 증가 등을 이유로 전망치를 10조 원대로 낮춘 바 있습니다. LH 매입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사이에서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의 70%를 싹쓸이한 두 업체에 LH 고위직 퇴직자가 재직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계약 당시 평가 과정에서도 수상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LH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혁신안을 발표했던 국토교통부. 부실 시공을 유발한 정관 중심의 입건 카르텔도 철저히 해소하겠습니다. 설계, 시공, 감리 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 기관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주택 설계 시공 과정에서 전관업체의 일을 몰아주던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 있습니다. LH는 도심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와 같이 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LH는 임대주택 관리 용역 계약을 3년마다 체결하는데 전체 54개 권역의 70%가 넘는 42건의 계약이 업체 2곳에 집중됐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의 80%가 넘는 1,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권역마다 보통 10개 안팎업체가 경쟁하게 되는데 유독 두 업체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에는 LH 고위직 출신 전관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업체의 한 권역센터장은 LH 주거복지처장과 지역본부장을 역임한 1급 출신이고 B 업체도 광주 전남, 인천 본부장을 지냈던 고위직 출신 전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A 업체에 근무하는 LH 출신은 4명, B 업체에는 8명에 이릅니다. 평가 과정은 어땠을까? LH는 제안서를 평가한 뒤 가격 입찰을 진행해 수주 업체를 선정했는데 A, B 두 업체는 제안서 평가에서 단독으로 적격을 받아 가격 경쟁력과 상관없이 입찰을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평가표를 살펴보니 평가위원 한 명이 해당 업체엔 최고점을 주고 2등 업체엔 낮은 점수를 매겨 1등과 2등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LH는 그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하는 거고 철저한 조사와 만일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H가 올해 말 다시 1,500억 원대 3년짜리 관리 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전관 유착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모시는 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무원 조직에서 부하 직원들이 차례로 과장이나 국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모시는 날, 공무원들은 10명 중 7명 넘게 알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75.2%가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과거에나 있었던 관행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 1년 새 경험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서 여전히 만연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어쩌다 한 번이라면 그나마 참을만 한데 매주 열린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열린다는 답변이 80%로 가장 많았고 주 5회 이상도 7.7%나 됐습니다. 식사비는 부서장이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절반 이상이 부원들이 사비로 걷는다고 답했고요. 심지어 재정을 편법 사용한다는 답변까지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모시는 날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들은 시대에 맞지 않다,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고충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직사회에서 빨리 근절되어야 할 관행이라는 데 공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저도 중앙부처에서는 이런 관행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에 아직도 좀 잔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어야죠. 선배라는 사람들이 후배들 삥 뜯어서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120% 공감합니다. 대한체육회가 주도하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지 선정 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고 2천억 원이 들어가는 결정을 단순하게 국가대표 훈련장이라는 이유로 체육회가 결정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대체지 문제를 풀어갈 관할 부서를 지정하든지 아니면 독자 기구를 꾸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신할 대체지를 공모해 신청한 7개 지자체의 실사를 9월에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8월 말 돌연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내년 1월 차기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결정을 보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닷새 만에 위협 발언을 또 내놓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국방종합대학을 찾아 한 연설에서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모든 무력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비정상적인 사유 방식이라고 또다시 비판하면서 한국군 전력사령부 출범에 대해서도 변변한 전략무기 하나 없는 허울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72세 생일을 맞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계속될 상봉과 동지적 유대는 새로운 전면적 발전 궤도에 올라선 전략적 협조 관계의 만년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 평화,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한 필리핀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안보와 방산 등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방문국인 싱가포르에 도착해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이어갑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 국빈 방문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필리핀 대통령의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되는 말라카냥국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 참석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1시간 넘게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먼저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에 우리 군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방과 방산, 해양 등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경제 협력을 더 활성화하고 영역도 확장하기로 하며 이를 구체화할 양해각서도 잇따라 체결했습니다. 필리핀이 역점 추진 중인 대규모 교통과 교량 건설 사업에 우리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해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됩니다. 필리핀의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함으로써 양국이 윈윈하는 이와 함께 40년 전 미국 원전 사고 여파로 공사가 중단된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를 위한 MOU를 맺고 원전 협력도 가시화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필리핀과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임을. 이 밖에도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과 우리 교민에 대한 안전 확보에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 북러 간 불법 군사 협력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정재계 주요 인사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르코스 대통령 주최 국빈 오찬을 하며 정상 친교를 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1박 2일 필리핀 일정을 마무리하고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AI와 디지털, 첨단 기술 분야로 양국 협력의 수준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1주년에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목표 달성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면서 가자와 레바논의 거센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도 로켓 공격으로 맞선 가운데 하마스는 전쟁을 계속하면 인질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고 위협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가자 전쟁 1주년을 맞아 이스라엘 내각은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근절과 인질 귀환 등 모든 목표를 달성해야 전쟁을 끝낼 거라고 재확인했습니다. אנחנו משנים את המציאות הביטחונית באזורנו למען ילדינו, למען עתידנו, כדי להבטיח שמה שקרה ב7 באוקטובר לא יקרה שוב, לעולם לא עוד. 총리의 공언대로 가자 지구엔 이날도 곳곳에 폭격이 계속됐습니다. 레바논에서도 1시간 동안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 등 목표물 120개를 타격할 정도로 강도 높은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맞서 하마스는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과 함께 일제히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경제 중심지 텔아비브와 하이파 등 북부 지역을 향해 로켓 140여 개가 발사돼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하마스는 남은 인질들의 상태가 매우 안 좋다며 이들의 운명은 이스라엘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وهو الاستمرار في المواجهة في معركة استنزاف للعدو طويلة وممتدة ومؤلمة ومكلفة له بشدة طالما أصر العدو على استمرار العدوان والحرب. 1년에 걸친 공격에도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괴멸시키지 못했고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내면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حاكم الدولية اليوم القضية الفلسطينية أخذت الصدارة اليوم القضية الفلسطينية اعترف فيها كل الدول والمحكمة الدولية هذا هو نصر 7 أكتوبر. 휴전은커녕 전선이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무고한 인명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미 대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더 좁혀지고 있습니다. 초박빙의 경쟁이 점점 더 심화하고 있는 건데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이슈인 경제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해리스 부통령이 더 다급해진 형국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일 공화당 벤스 상원의원의 승리로 평가된 미 대선 부통령 후보 TV토론. 부통령 TV토론 직후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해보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과의 격차를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야후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유거부가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8%, 트럼프 전 대통령은 46%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2%포인트 차이입니다. 지난 9월 두 사람의 TV토론 이후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5%포인트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턱 밑까지 쫓아온 겁니다.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두 후보 지지율이 47%로 같았습니다. 부통령 TV토론이 대선 후보 지지율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지만 예년 대선에 비해 15일 이상 일찍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의 효과는 이미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불리한 대내외 악재가 여전합니다. 지난주 미 항만노조 파업은 사흘 만에 끝나 한숨 돌렸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전 가능성과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를 휩쓴 허리케인 헐린에 이어 밀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으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경제 이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시건과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 경합지에서 노동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This is a man who has been a union buster his entire career, who has called union leaders, quote, dues-sucking people. And as president, he did not lift a finger to save the pensions of millions of American workers.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해리스 부통령에게 인플레이션의 책임을 물으면서 자신이 미국의 번영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With your vote in this election, we can seal our borders, we can reclaim our sovereignty, stop inflation, raise your incomes, rebuild our devastated communities, and launch a new golden age of American prosperity and pride. 미국 정치 매체 더 힐은 운수노조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해리스 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보다 저조한 노동자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경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세 공약으로 경제 이슈에서 앞서가는 가운데 남은 대선 기간 동안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돌릴 수 있을지가 이번 승부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동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으로 200명 넘게 숨진 가운데 최고 등급의 초강력 허리케인이 또 상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플로리다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열흘 전 4등급 허리케인 헐린이 강타한 플로리다. 강풍으로 무너진 마을 도로에는 여전히 잔해더미가 수북합니다. 지금까지 230명 넘는 사망자와 64조 원의 재산 피해를 내며 2005년 카트리나 이후 최악의 허리케인으로 기록됐습니다. 아직 복구 작업은 시작도 못한 가운데 주민들은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습니다. 이번엔 최고 단계인 5등급 허리케인 밀턴이 상륙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I think we're just going to put sandbags in our back porch because it's going to flood anyways, but we're just doing it to help out our grandma. But we're going to get like groceries later and stuff in case it's really bad. 이미 최고 풍속이 시속 250km에 달한 밀턴은 점점 더 세력을 키워가며 템파 남서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24시간 동안 이렇게 빨리 강해진 허리케인은 2005년 윌마와 2007년 펠릭스 두 개뿐이었다며 큰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허리케인 경로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We have 51 counties in Florida currently under a state of emergency. The executive order that I signed over the weekend also orders all disaster debris management sites and landfills.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허리케인 피해를 키웠다고 비난하고 있고 백악관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밀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허리케인 헐린이 대선 경합주인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 큰 피해를 입힌 가운데 더 강력한 밀턴이 상륙을 앞두면서 대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멕시코에서는 정치인 암살이 자주 일어나죠. 특히 지방 정치인이 자주 희생되곤 합니다. 이번에는 한 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지 엿새 만에 끔찍하게 살해됐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6일 멕시코 남부 게레로주 칠판신고시의 한 동네 골목. 경찰 통제선이 처진 쪽에 픽업 트럭이 보입니다. 참수된 시신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희생자는 현직 시장입니다. 멕시코 검찰은 갱단 소행으로 보고 일단 범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며 범행 동기 조사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as investigaciones necesarias para saber pues cuál fue el motivo y cuál fue el móvil. 중도 좌파 야당인 민주혁명당 소속으로 지난 6월 총선에서 당선된 아르코스는 취임한 지 겨우 엿새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칠판신고에서는 앞서 열흘 남짓 사이에 같은 시의 고위공무원과 전직 국장급 경찰관이 피살됐습니다. 칠판신고를 주도로 둔 게레로주는 빈곤율이 높을 뿐 아니라 마약 사업을 하는 갱단의 폭력으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지난해 여름엔 갱단 간부 2명이 붙잡히자 소속원들이 이들을 풀어주라며 경찰 차량을 탈취하고 인질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 정혜윤 기자가 예방법을 전해드립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지는 10월. 아침 저녁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고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와 얼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25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번 주 서울은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예상되지만 파주와 철원, 거창 등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려 15도 가까이 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으로 북쪽에서 이동해온 비교적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아침 저녁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이렇다 보니 독감과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 커집니다.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몸의 그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상은 호흡기 증상하고 그다음에 또 심혈관 증상이 있을 텐데요. 그 온도를 잃기 쉬운 머리랑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아침과 저녁은 모자를 쓰거나 얇은 옷 여러 벌로 체온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나 목욕을 할 때는 너무 뜨거운 물보다 40도 이하의 물을 이용하고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체온을 내리고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 늘어날 때는 기관지가 마르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또 규칙적인 식습관과 함께 비타민, 과일을 충분히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류의 과일을 섭취하시면 좋고 또한 신선한 채소를 가능하면 몇 끼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나 이제 우리가 그 등푸른 생선처럼 단백질이나 이제 오메가3 등의 이제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주시면 좋고. 전문가들은 일교차가 큰 가을에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 이른 새벽보다 해가 뜬 뒤인 오전 10시 이후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급격하게 쌀쌀해진 날씨에 전기장판 꺼낸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화재 예방을 위해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색 베개 속 한쪽 귀퉁이가 새카맣게 탔습니다. 겉을 감싸고 있던 베갯잎까지 그을렸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올려놨던 라텍스 베개에 불이 붙은 겁니다. 라텍스는 열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하면 화재 위험성이 큽니다. 과거 실험에서도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베개를 올려두자 1시간도 되지 않아 온도가 180도까지 치솟고 안쪽이 그을리며 녹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불이 이제 옮겨 붙을 정도의 온도가 아니더라도 전기장판에서 나오는 열이 이 라텍스에 계속 축적되다 보면 열 축적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주로 가정에서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장판 관련 화재는 매년 200건 안팎 발생하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기장판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라텍스나 메모리폼, 두꺼운 이불처럼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함께 쓰는 건 피해야 합니다. 또 사용할 때 접힌 부분이 있으면 온도가 크게 치솟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펼쳐서 사용해야 합니다. 보관할 때도 접었다 펴는 것을 반복하지 말고 둘둘 말아서 보관해야 내부 열선 손상으로 인한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지난해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는 제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그림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나왔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간송미술관이 경매로 내놓은 보물불상 2점입니다. 간송 전용필 선상에 장남이 별세하자 후손들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인 불상을 경매에 내놓은 겁니다. 보물이 일반인에게 넘어갈 상황이 되자 국가가 상속세로 문화재나 미술품을 대신 받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남긴 작품을 국가에 기증했을 때도 상속세의 물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습니다. 결국 2023년 이후 상속 개시분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 4점에 대해 상속세 물납이 허용됐습니다. 올해 1월 서울 서초 세무서에 개인이 미술품 10점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겠다고 신청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문가 7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꾸려 4점에 대해 상속세 물납을 허용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도 이미 물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피카소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등 세계 유수의 박물관 소장품도 상당수 물납으로 받은 작품들입니다. 물납이 허용된 미술품은 중국 작가 정판처의 초상 2점과 한국 작가 이만익의 일출도, 정광영의 한지 조각 작품입니다. 학술적, 예술적 가치는 물론 보관 상태, 향후 활용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물납이 허용된 작품은 절차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보관 전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상속세 물납 허용을 계기로 문화재나 미술품 등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는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올해 노벨상 생리의학상 수상자에 마이크로 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생물학자들이 선정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마이크로 RNA 연구를 통해 인간을 비롯한 유전자 발현에 대한 연구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마이크로 RNA를 발견한 미국의 생물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현지 시각 7일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빅터 엠브로스 미 매사추세츠 의대 교수와 베리 러브컨 하버드 의대 교수를 공동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Jointly to Victor Ambrose and Gary Ruvkun for the discovery of microRNA and its role in post-transcriptional gene regulation. 마이크로 RNA는 생물 유전자 발현을 제어하는 작은 RNA 분자들의 집단, 리보헥산의 일종입니다. 엠브로스 교수는 지난 1993년 마이크로 RNA를 처음 발견했고, 러브컨 교수는 암과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 마이크로 RNA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두 교수가 1mm 정도 크기에서 이룬 획기적인 발견으로 유전자 발현에 대한 연구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는 유전자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 몸의 다양한 생리작용의 비밀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The Nobel Prize is a recognition that's sort of 100 times as much press and celebration as any other award. So it's not a part of a continuum. It's a quantum leap. 의학계에서는 마이크로 RNA 발현 연구를 통해 질병 진단과 치료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 상금 1,100만 스웨덴 크로나, 우리 돈으로 13억 4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번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8일 물리학상,
9일 화학상, 10일 문학상 등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정준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요리 경쟁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가 인기입니다. 최종 우승자 공개를 하루 앞두고 제작진과 출연 요리사들이 한데 모여 인기 비결을 밝혔는데요. 송재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공개 직후부터 넷플릭스 비영어 부문 순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요리 경쟁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유명 요리사들이 출연을 결심한 이유는 오직 요리가 주인공일 거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출연 제의가 왔을 때 당연히 심사위원인 줄 알았습니다. 예능 캐릭터도 아니고 요리만 열심히 하면 빛나게 되는 프로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제작진이 집중한 부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션을 설계할 때 가장 큰 전제는 맛으로 대결한다, 맛으로 승부한다인데 숨은 고수 흑수저와 유명한 백수저 요리사가 계급 전쟁을 벌인다는 게 프로그램 핵심이긴 하지만 공교롭게 단계마다 흑백 요리사 합격자 수가 똑같이 나오면서 오로지 맛만 따진다는 기획 의도가 흐려질까 되레 걱정했을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엇갈리기를 되게 원했어요. 사실은 4대 4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의도한 거는 전혀 없다는 점에. 그러다 보니 화제의 장면도 밈이 된 발언도 출연진이 아닌 음식들입니다. 사실 이걸 짤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많이 따라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중국 요리 하는 입장으로 되게 뿌듯하긴 합니다. 물고기. 뜨거운 인기만큼 연출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도 제기됐는데 특히 한식 요리사들이 두드러지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지적에는 김장인 요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음식을 내려면 각자 위치에서 해줘야 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식으로서의 뭔가의 하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출연 결정에 대한 후회도 아쉬움도 남지 않는 경연을 펼쳤다는 출연진들. 가게 예약 문의가 빗발치는 지금이 얼떨떨하다며 요식업계가 계속 활기를 띠길 무엇보다 바랐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체육관광부 유인춘 장관이 피파가 대한축구협회에 보낸 경고성 공문에 대해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인춘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조치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앞서 재선임 절차를 시사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그 과정이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은 찬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한로입니다. 절기답게 아침에는 쌀쌀함이 감돌았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온화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량이 점차 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산발적인 비가 지나겠습니다.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영동에 최고 40mm, 경북 동해안에 최고 10mm가 되겠고 그 밖에 동쪽 지방으로도 오후 한때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3에서 4도가량 올라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24도, 광주와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한글날인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동해안에서는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